자, 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1%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 조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있을 만한 일이고, 그래서 주가 지수 보면 제가 이거 쭉 빠졌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 추가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투자 심리가 강해가지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꼼딱꼼딱 조정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다시 주가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사실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명확히 예측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경제 지표 최근 요번에 나온 경제 지표 중에 이제 신규 실업소득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줄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걸 근거로만 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5년도가 2022년도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100% 확신하는 것도 너무 조급한 거예요. 경제 지표가 흘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오는 트렌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게 발생할지 아닐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지표 흐름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다만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경제 지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봐야 되겠죠. 말이 길었는데 일단 오늘은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에서 제가 블로그를 뉴스레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 중에 이 바페라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거 좀 한번 같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페라라는 분이 한 50년 동안 월가에서 굉장히 일을 하신 베테랑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분석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한글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시게.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주식 가격이 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기술적 분석에 전형으로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지남에 따라 평균 가격으로 회귀한다. 올라가면 일정 부분, 이 평균이라는 게 중앙값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뭐 장기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가지고 큰 터널을 그리기도 해요. 이거는 큰 터널은 아닌데, 이거는 실제로는 그런 터널은 아니고, 일단 요게 그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한 1000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한 2000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4000 올라갔잖아요. 근데 폭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리니어 차트가 아니고, 명목 차트가 아니고 로그 차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장기적으로 요 로그 차트 안에서 보면,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하다 보면 중간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근데 이게 상승 궤도 안에서 이 상단까지 올라가거나 하단까지 내려오면 다시 급격하게 반등하거나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게 이 첫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두 번째, 한 방향으로의 과잉은 다른 방향으로의 과잉으로 이어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이 과잉 컨트롤 라인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안 올라갈 거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일정 부분의 과잉 궤도 기간을 수개월간 지속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거의 반년 동안 지속했거든요. 여기 2021년도 중반부 이후에 반년 동안 지속하다가 2022년도 들어서 거의 10개월 동안 반대 방향으로 아래로 내리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지금 유지될 거냐, 아랫방향으로 꽂느냐, 이게 당장 일어날 수 있다, 아니다를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 아니다, 안 일어난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회귀의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심리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명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점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새로운 시대는 없다. 뉴노멀은 없어요. 항상 고점에 가면 뉴노멀 얘기하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잉은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게 절대 영구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가는데 옆으로 가면서 수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수적으로 급격히 상승했거나 이게
여기 차트를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리니어 차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차트를 보는 거는 로그 차트가 아니고 명목 차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로그 차트로 보는 이유는 상승률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상승이나 하락률을 그냥 가격이 예를 들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 거하고 2,000원에서 3,000원 올라가는 건 각각 1,000원씩 올랐지만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갈 땐 100% 올랐잖아요. 그럼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가야만 100%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로그 차트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수적으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기간이. 근데 이게 조정을 받을 때는 옆으로 해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는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기는데 여기서 살짝 조정이 있긴 했죠. 이 조정 강도가 약했다는 거지 조정 없이 옆으로 꾸물딱꾸물딱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턴을 보면 이게, 자, 이 차트를, 자, 이쪽이 이게 S&P 500 지수인데 이 S&P 500 지수 차트를 지수 차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의 지수 차트입니다. 이게 이 강도가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2022년도 이후에 조정 강도가 굉장히 길게 올라왔어요. 중간중간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셨지만 2022년도가 가장 깊었고 2023년도에 살짝 내려왔다가 최근 조정 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밀고 올라왔는데 이 강도 트렌드가 약간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시 레귤러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차트로. 나중에 좀 더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중은 일반인들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최상위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최하위에서 가장 적게 매수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올라갈 때, 야, 내가 이거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만 주식이 없다는 거야? 너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붕괴될 때는 두려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갔을 때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저점에 갔을 때 상당히 적게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인 줄 알고 주식을 뺐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 뺐구나라고 다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가 흘러서 돌아가는 그런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지금은 욕심보다는 좀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최상위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최하위에서 가장 적게 매수하는 이런 패턴을 거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탐욕은 장기적인 결의보다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장기 투자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투자했다가 급격히 붕괴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나는 장기 투자야, 삼성전자 믿고 있어 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얘가 올라가다 말고 미친 듯이 막 밀려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꺼진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경쟁력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깨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깨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나는 장기 투자자야, 삼성전자를 믿어라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믿음이 소실된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장기적 투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야, 이거 내가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들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탐욕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시기에 따라서는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만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많은 걸 말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와 그러지 말아야 될 시기 안에는 커다란 트렌드의 흐름인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기 사이클이 정점 언저리에 있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때는 장기 투자에 대한 결의를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시기에는 장기 투자적 관점이 아니고 단기적 대응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경기 사이클의 추세 판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로 가면 이제 시장은 광범위할 때 가장 강하고 소수의 대형주로 좁아질 때 약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고 있으면 추세가 강하지만 소수의 주식만으로 밀고 올라가면 그 추세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 파란색 요게 ADL이라고 그래서 어드밴스 앤 디클라인 라인인데 이게 주식이 올라간 애하고 또 떨어지는 애를 빼서 이걸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주식들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려가는 주식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애들보다. 숫자 개념으로 놓고 보면 단순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 빨간색 라인입니다. 이게 그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지수 비중으로 주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시총이 큰 대형주가 움직이면 얘를 밀고 올라가죠. 다른 애들이 떨어져도. 근데 이 SPX EW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퀄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 전체의 가격을 다 계산한 다음에 N 개수로 나눠주면 즉 다우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근 보면 트렌드가 이미 사전에 꺾이고 있었습니다. ADL 라인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따라 꺾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RSI 상대 강도가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여기 RSI 강도 라인에 꼭지점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급격한 하락과 반사적 반등, 장기적 기본 하락 추세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너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1차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납니다. 반등이 일어났다가 장기적 기본 하락 추세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점을 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시점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 지표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혼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주가가 방향성을 잃고 밑으로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보여드린 경제지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차적으로 나온다면 고용지표가 먼저 악화될 것 같고 그 고용지표가 그 소매 판매 쪽 그러니까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지표에서는 일어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주식이 먼저 반응하느냐 나중에 반응하느냐 강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건 다를 거다. 그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전에는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선반영이 주식시장에 먼저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패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대대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 주식이 조정받으면서 계속 했던 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그 패턴이 지금 경제지표들이 미국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패턴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의 시그널이 지금 이 조정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흐름의 조정 안에 있는 거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고용지표 제가 계속 말씀드린 PAY EMS라고 하는 그 프레드에서 사용하는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지수 있죠. 그 녀석이 정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로 이 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의 조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라인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번 고용이 팽창하면 이 고용이 수축된 뒤에 다시 재팽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뭐 공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영업자나 자기가 경제가 좋아서 충분히 고용을 시켜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추가 고용을 계속 땡기려면 내가 그만큼 고용을 더 당겨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성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비용을 추가하기가 녹록치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팽창한 고용이 일정 부분 식지 않고 그러니까 실업이 일정 부분 양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팽창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시기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팽창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일정 부분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얘가 살짝 쉬었다가 재팽창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베팅을 너무 하기에는 지금 좀 두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전문가가 예측하면 그 예측이 모든 전문가와 예측이 동의하면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건데, 이게 뭐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올라간다고 예측하면 그럼 반대로 떨어질 때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그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즘에도 뭐 제레미 시길인가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문가신데, 그분도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도 뭐 10%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패턴이 많은 건 있는데 반대 패턴도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쓸만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두 다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은 패닉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아, 이게 방향을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패턴이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서 반대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야, 이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소수의 반대 의견에 약간 무게를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이. 마지막으로 강세장은 강세장 약세장보다 더 재밌다는데, 이게 당연하겠죠. 왜? 올라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그걸 유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패턴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보지 않은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차트입니다. 이거. 이 차트가 뭐냐면, 이게 그 NAAIM,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의 4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투자 비중, 예, 그거의 평균인데, 잘 보시면, 자, 일정 부분 강세 라인을 달려갈 때는 얘가 상단에 반복적으로 이 상단 영역에 있어요. 붙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조정을 받으면 하단 영역에서, 반등은 하지만 하단 영역에서 일정 부분 머뭅니다. 얘가 최근은 2022년도 이후에 상단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얘가 한번 밑으로 쭉 붙으면 하단에서 일정 부분 머물 수 있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게 짧게 머무는 경우에 조정이 이 정도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길게 머무는 경우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길게 머무는 경우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냐? 경제 지표가 꺾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 경제 지표가 꺾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투자 심리와 경제 지표에 대한 의구심만 있었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탁 멈추고 다시 위쪽으로 패턴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경제 지표까지 꺾이게 되면 이게 상단 부분 많이 내려오는 아랫영역에서 계속 존재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RSI 강도가 최근 보면, 이거는 지금 NAAIM은 아닙니다. 그냥 RSI 강도를 보면, RSI 강도가 이 추세적으로 올라올 때, 쭉 올라올 때 보면 상단 궤도가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오는 궤도를 보이거나 위에서 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 라인으로 놓고 보면 윗단에서 많이 머물 때 이게 조정을 받아도 위로 올라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게. 그리고 여기서 윗단에서 머물다가 급격히 한번 치고 나서 반등된 뒤에 다시 위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패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런데 최대치로 올라온 이 강도가 여기를 못 뚫고, 상세 강도 굉장히 센 걸 못 뚫고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쪽 아래쪽의 비중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확실히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거 떨어진 다음에 이쪽 아래가 점령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서 한번 더 조정을 쭉 받으면 이 강도가 밑에서 머물 수 있는 강도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 밑에서 계속 강도가 머물려면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쪽으로 전향하게 되면 얘가 밀려 내려왔다가 이 강도가 밑에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들도 잘 모니터링을 해야만 이 강도가, 조정의 강도가 실제로 조정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나온 신규 실업사원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정의 강도도 약할 거예요. 밑에 머무는 강도가 약할 거기 때문에. 여하튼, 그리고 이제 이 차트를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뭘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자, 제가 이거
다른 데이터 다 날리고 하락률과 관련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폭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이때는 급격하게 해서 한 35%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한 방에 쭉 내려갔죠. 근데 뭐 올라오다가 한 9.91이니까 10% 정도 조정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25%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0% 조정이 있었어요. 그 여기 올라가면서 중간에 조정이 있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약했고, 요게 작년도 한 7월 달쯤 움직일 때 한 8%, 8.5? 그러니까 9% 정도 내렸죠. 지금 조정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조정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게 9% 정도 여기서부터 조정받으면 이 정도 언저리 내려와야 됩니다. 5,500 언저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충분히 했다고 지금 이해할 게 맞는 거냐, 예측하기가 어렵고 판단이 그거는 너무 짧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 추세에서 조정을 받는 거라 하더라도 안정권 안에 들어가려면 한 8, 9%까지는 내려와 줘야 돼. 그러니까 5,600선 정도는 깨져 줘야 이게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시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정 강도가 그렇게 센 편이 아니다. 이게 반등이 될지 아래로 내려올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일정 부분 더 내려와 줘야 되고, 우리가 좀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라는 게 반등했다가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산 게 잘못돼서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밀려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하겠다, 혹은 반대로 반등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폭 상황을 보고 일단 넘어가서 뭔가 손실을 보지 않고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라인이 한 5,600선 라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S&P 500 지수에서. 이거 정도 깨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매집을 하고 나중에 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나라 거 보면 이게 $1 환율이고요. 얘가. 그 다음에 이게 S&P 500 코스피 지수거든요. 예, 제가 코스피 지수의 바닥은 파면 결정이 되는 거고, 환율의 고점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헌법재판관 임명되면서 환율이 꺾였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이 반등이 강력한 반등인지 아닌지는 제가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그때 그 탄핵이 결정되는 거, 최종적으로 인용되는 거, 그거라고 말씀드렸냐면, 탄핵 결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달 뒤에 대선 치르고 대통령 뽑고 로드맵 걸어서 계속 경제적인 부양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렌드상으로 주식은 일단은 안정권, 그러니까 한 호흡을 돌리는 형태로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될 거다.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짧게 보면, 이게 5일짜리 볼까요? 네. 5일짜리 보면, 자, 이때가 탄핵 통과되는 탄핵 통과된 이후에 18일인가요?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태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한 뒤에 여기서 쭉 주가가 30일 날 임명했죠. 환율이 쭉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트렌드로 지금 환율이 방어가 되면서 내려오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환율은 제 생각에는 고점을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 고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게, 다음 트렌드에서 환율이 급변동하려면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수축의 위험성이나 투자자들의 반응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잖아요. 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 급락하는 게 우리 글로벌의 이머징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외에 미국의 주식시장 급락, 요거 이외에 우리나라 환율의 지금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채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잠깐 보면, 자, 이번에는 차트를 S&P 500 지수하고 미국의 10년 국채하고 우리나라 10년 국채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쭉 밀려 올라가서 여기 언저리에 있어요. 지금 4.5, 6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5%까지 가냐 못 가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봐야 되는데 달려왔던 속도로 보는데 속도가 약간 늦춰진 거 보면, 그리고 주가가 약간 아래로 힘을 잃은 거 보면 이 채권 수익률이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제는 할 수 있는데 강도는 지금 줄어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난리치면서 우리나라 채권이 수익률이 쭉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장기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된 이후에 추세적으로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기국채를 투자한 사람은 사실은 플로어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막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불안정성에 떨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면 이 채권 수익률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지표하고 맞물려 있을 겁니다. 경제 지표가 약세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이 수요 위축의 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채권 수익률을 밑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 다시 채권 투자 쪽이나 아니면 금 투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바뀌겠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일단 골드 차트를 하나 더 넣어보면, 자, 제가 금 차트를 하나 더 넣어놨거든요. 이거 노란 거 요겁니다. 근데 금의 패턴이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주식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지금 패턴을 보면 주식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가 금 차트가.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 선호도라고 하는 이 금이 그거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올해 들어서 금값이 쭉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게를 더 주기보다는 저는 무게를 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깨지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약해지면서 주가가 깨지면 선호도가 금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채권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비트코인. 자, 제가 연두색 차트로 비트코인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어떤지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날아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하고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데, 연두색입니다. 캔들 차트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주식이 떨어지는 과정 중에 여기 살짝 떨어지는데 얘도 떨어지죠. 이 좁은 간격 안에서도 최근 트렌드가 급격하게 쭉 빠졌잖아요. 이건 주식시장이 빠지면 얘도 같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만약에 경제지표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향후에 경제지표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 깨질 때는 주식을 들고 있거나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을 들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주식이 좋을 때 여기 있는 비트코인도 좋은 대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아까 이 주식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깨지고 있죠. 그죠? 여기도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쭉 깨지잖아요. 여기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경제가 좋을 거라면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주식에 베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측한다 그러면 금에 베팅하는 것보다 국채에 베팅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깨보면 향후의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전제 조건으로 갖는 게 맞고, 주식이거나 채권. 근데 저는 주식 쪽 무게보다는 채권 쪽의 무게를 더 가지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채권 보유 비중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이미 채권을 보유한 분들은 차지하고, 채권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국채 비중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 국채를 일정 부분 매입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책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다만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언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냐면 장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수축할 거라고 예측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투자하려면 이자를 계속 지급받는 형태를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계속 적정 수준의 이자가 계속 나와주면 내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걸 투자하게 되면 이게 수익만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지 나한테 아무것도 쥐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의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느낌상으로는. 뭐 사실 이자를 지급 안 하고 토탈 리턴으로 하면 그 사실 결과는 똑같거든요. 재투자하는 형태로 가는 거니까 이자를 안 받고. 하지만 이제 투자자의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